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지속과 신흥시장국 금융 불안의 영향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리를 보면 선진국 금리가 하락한 반면 신흥시장국 금리는 상승하였는데 이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글로벌 주가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 미 연준의 QE 테이퍼링 추가 실시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월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기대 등에 힘입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등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 관련 일부 지표가 일시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출은 1월 중 전년 동월에 비해 0.2% 감소하였으나 영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12월 중 소매 판매가 의류 판매 감소 및 금년 1월의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한 승용차 구매 연기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건축 및 발전시설 착공 부진 등으로 감소한 반면 설비 투자는 대형 항공기 도입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월에는 이 효과가 소멸되면서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GDP 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중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폭 확대 등의 영향이 상쇄되면서 전월과 동일한 1.1%를 기록하였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9%에서 1.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2.9%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 중의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1월 중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규모가 전월의 56만 명에서 70만 5천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글로벌 주가 하락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였으며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및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비교적 좋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경제권의 시장 불안 등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미국 페드가 지금까지 2차례 이제 스티뮬러스 테이퍼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매 FOMC 회의에서 계속 테이퍼링이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페드 테이퍼링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건지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건지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아마 옐렌 의장의 의회에 대한 보고와 또 그 이후에 아마 언론과의 만남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보고되면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한마디로 대답하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황 변동이 있으면 테이퍼링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현재로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된 대로 어제 쓴 표현은 measured steps, 이미 잘 계측되고 예정된 그런 단계를 밟아서 갈 것이다.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일단 그 처음이라 그 기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지적했듯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변화되는가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속하는 것을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화를 설명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일단 선진 경제권과 신흥 경제권은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신흥 경제권도 또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회개해 보면 지난 여름에 처음에 테이퍼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국제 금융시장이 매우 크게 변동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12월에 첫 번째 테이퍼링을 할 당시에는 국제 금융시장이 생각보다는 안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1월 달에는 여러분들도 대개 다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진 경제권은 이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이런 신흥 경제권에서는 이제 여러 형태의 국가가 다른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일부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흥 경제권이 당연히 있음과 동시에 또 미 연준이나 다른 선진 경제권에서의 분석은 모든 신흥 경제권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의 경우는 연준에서의 정책 변화, 소위 테이퍼링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각 나라들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제 연준에서 나온 그 모니터리 폴리시 리포트를 보시면 거기도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월 달의 경우에는 중국의 예를 들어서 제조업 PMI가 예상치만큼 놓지 못했다든지 또는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아르헨티나에서의 그 통화 절하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든지 또 터키 같은 경우는 그쪽 그 보고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소위 인터벤션 시장에 대한 개입에 따라서 불안정이 되다든지 이런 요인들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무슨 어느 것 하나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서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벗어나가지고 신흥 경제권, 이머징 마켓이라는 그룹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앞으로 불확실해질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처한 경제 상황이죠. 각 신흥 경제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신흥 경제권들이 조금 더
거시경제 안정 정책을 취하고 또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견지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그 변동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자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예견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할 능력들이 각 나라마다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이덕주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과 비교해 보면은 이번 달에는 중국 관련된 얘기가 빠지고 신흥국 우려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 관련해서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최근에 중국 그림자 금융 문제도 있고 좀 중국에 대한 약간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총재님과 한국은행에서는 좀 중국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국내에서 위안화 예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재님 계실 때 이제 한중 통화 수합을 무역 결제에 이용하는 게 이제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용 금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다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는 중국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 개혁이라고 해서 바젤 3, 또 미국에서는 다드 프랭크 액트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이 그림자 금융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림자 금융은 미국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미국은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전체 금융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 은행보다도 더 큰 비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특수한 의미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머지 나라들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림자 금융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은 그림자 금융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국제적인 그런 관심이 지금 거기에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그래서 중국 당국도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그림자 금융이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타국과 다른 형태의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중앙은행도 그 위상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다르듯이 규제 제도도 다르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림자 금융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그림자 금융은 소위 은행에 대해서 또 금융기관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지 않은 부분이겠죠. 예를 든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든지 기타 취약계층이 그림자 금융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선진국의 그림자 금융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덕주 기자가 질문한 데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우려를 하느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달쯤 됐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이후로 중국의 이제 그림자 금융이 매우 불안정해진 특히 단기 금리가 매우 크게 올라가면서 그러한 것이 한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문제 제기됐던 것에 비해서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의 중요성을 중국 당국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앞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중국 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예금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많이 늘었죠. 특히 지난 한 3, 4개월 정도의
위안화 예금 규모는 거의 아마 한 10배 늘었을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7억 불이 좀 안 되던 그런 위안화 예금 규모가 지금 1월 말에는 70억을 넘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상당히 크게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또 우려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우려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위안화 예금이 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만 중국 금융제도 금융 자체에서 딜레버리징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래서 특히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때나 들어줬습니다만 올해 1월 같으면 중국 단기금리라고 할 수 있는 샤이보가 거의 한 300bp가 늘었습니다. 1월 중에 4.2%였던 것이 조회 7.2% 거의 300bp가 299bp인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소위 차익에 대한 요인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이러한 자금을 가져올 만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익을 위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한다는 것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뭐 신용 위험이 있느냐 또 우리 국내로 봐서는 왜 채 같은 것이 늘어갈 위험이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것을 질문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그것에 대한 신용 위험이 는다든지 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채가 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그동안에 달러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뭐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무역 결제에서 실제로 통화 수합을 맺어서 이것을 로컬 커런시 가지고 이제 무역 결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덕주 기자가 지적한 대로 지난 한 2, 3년 동안 한국은행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물꼬를 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한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양 나라의 제도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우리 측면보다는 이제 중국에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국 인민은행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중국 인민은행 총재한테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원 위안 마켓을 또 형성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가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엔 마켓을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로컬 커런시로 무역 결제하는 것이 중국이 우리로서는 첫 번째로 큰 물꼬를 텄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맺은 통화 수합 특히 이제 로컬 커런시로 맺은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도 있고 또 유럽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도 있습니다. 그 이런 나라들하고 맺었을 때 그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뭐 링크든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도 같이 로컬 커런시로 수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넓혀가면서 그것을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기업들 한국 기업이 중국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기업 또 중국 기업이 한국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기업 간에서 일단 이제 그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를 투자하고 하는데 모든 지금 은행이 하겠다고 많이 지금 저희한테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걸 하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산시설도 새로 맞춰야죠. 뭐 이런 것이 결코 비용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이것에 대한 그 공급이 쫓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토대를 닦아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중앙은행으로서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꼭 나갈 길이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최환웅 기자라고 합니다. 12월쯤에 우리나라가 세이프 헤븐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르다라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특히 채권 시장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종의 쿼자이 세이프 헤븐 정도는 되지 않냐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제 뭐 엔저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 후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일부 금통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또는 뭐 금통위의 백년지 대계 뭐 이런 관점에서 잠깐 마지막 백년지 대계라는 관점에서 백년지 대계 뭐 후임 총재의 덕목이라든지 뭐 바라는 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세 개인데요. 처음에 이제 한국이 소위 준 세이프 헤븐이 아니냐, 고아지 세이프 헤븐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IMF 미션단이 와서 한국 경제를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 세이프 헤븐적인 성격이 높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세이프 헤븐이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최 기자 말한 대로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채권 시장의 최근의 동향을 보고 나서 쿼지 세이프 헤븐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그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여름 이전까지는 항시 채권 시장에 자본이 들어왔었고 주 시장에 돈이 흘러나갔다가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는 그 역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주식 시장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고 채권에서 흘러나갔다. 아마 이거를 이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다가 근데 올해 초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채권 시장에 나갔던 것은 이제 그치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외국에 아마 지금 뭐 중앙은행을 포함한 그런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금 채권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최 기자가 뭐 돈이 많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꼭 세이프 헤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신흥국은 돈이 나가는데 한국의 채권 시장은 안 그러니까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채권 시장의 특징, 적어도 외국의 투자가들이 봤을 때 한국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한 추세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것이 뭐 쿼지 세이프 헤븐이다 아니다 또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다른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의 시장이 다른 신흥 경제권의 시장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한국의 그 금융시장이 모든 면에서 다 차별화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또 차별화되는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매우 유동적이고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금융시장이든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단정적으로 얻었다 하고 또 일관성을 한다는 목표하에서 변화가 없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또 특히 이제 리저브 커런시를 가진 나라들은 그런 형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그 경계심이 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뭐 그냥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고지고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고 지금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 하는 말씀으로서 답을 가름하고요. 두 번째로는 엔저에 대한 수출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엔저 현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얘기할 때는 105엔을 넘어갔을 때 105엔에서 이제 더 이상 가느냐 할 때고 지금은 최근에는 뭐 그거보다 내려와서 102엔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모든 이 수출이나 무슨 무역이나 또 다른 경제에 관한 것이 특정 변수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변수의 영향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과거의 무슨 경험에 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항상 이를 과장되게 또 부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매우 속 시원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뭐 엔저 현상이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수준에 가는 것보다는 그 추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게는 보진 않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더 예의 주시하겠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 엔저가 이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저한테서 대답을 기대 안 하시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뭐 인사 문제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이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뭐 후임도 어떤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지 않은 것이 저로서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또 어떤 기자분이 물어봐서 벤 버냉키가 나가면서 후임자를 누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인사는 인사권자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 정도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통방문구나 이런 상에서 보면 지금 그 일부 신흥 경제권 시장 불안 뭐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통방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동향 자료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신흥국 금융경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게 좀 장기화라는 전제가 붙어서 좀 지금 뭐라고 답변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 변동성 확대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현 시점에서 좀 판단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달 말에 또 해외에 나가셔서 또 국제회의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신흥국 불안감이 선진국까지 전이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은 미국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테이퍼링을 지속해 가겠지만 여타 신흥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이 이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불안감에 대한 공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은 오늘 금융연구원에서 중앙은행업의 변화라는 세미나를 하는 걸로 오후에 알고 있는데요. 거기 주제 발표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 소득 분배, 일자리 창출 등도 해야 한다. 통화정책 결정이라는 전통적 독립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오늘도 장중에 기준금리 동결되고 나서 기자회견 전에 만장일치가 아닐 거라는 루머가 살짝 또 돌면서 채권 시장이 또 잠깐 강세를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차기 총재 그다음에 향후 금통위원 한번 바뀌시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뭐 해외 IB를 비롯해서 채권 시장
등등해서 그런 기대감이 좀 큽니다. 뭐 총재님은 4월 달에는 안 계실 테니까 총재님의 뭐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그 남아있는 금통위원들 분들이나 아니면 총재님의 그 의견으로 봤을 때 그 차기 총재와 금통위원 변경이 이런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건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이게 잘 적기도 굉장히 힘듭니다만 본인이 4개라고 했으니까 한번 적절하게 4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경제권의 시장 불안,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폭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김세미 기자인가요?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흥 경제권의 그 상태가 다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그래서 또 관심은 이런 것이 서로 전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관심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신흥 경제권과 이쪽 선진 경제권 간에서도 서로 전이가 되느냐, 소위 예전에 논의했던 것을 본다면 two-way spillover 이펙트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로 그 신흥 경제권의 그거는 제가 아까 또 뭐라고 그 얘기를 결론을 지었냐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신흥 경제권들이 적어도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판단이 그 지난 테이퍼링을 할 당시에 90년대 말에 아시아 경제 위기를 가져왔을 때 당시처럼 지금 신흥 경제권들이 취약하냐 봤을 때 그렇지 않다 하는 판단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환율 제도가 그 당시에는 매우 그 경직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몇몇 나라가 인플레를 겪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는 물가가 매우 안정됐다는 얘기도 할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금융 규제 제도가 훨씬 더 정착이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흥 경제권들이 외환 보유액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전처럼 이것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위험을 높일 방향으로 가진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제가 볼 때는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위기를 뭐 더 크게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금융은 왜냐하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위기 발생 가능성을 먼저 강조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제 아마 선진국의 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G20 회의고 제가 내주 말에 G20 회의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IS 총재 회의도 또 동시에 간서 열립니다. 그러면 열리면 뭐 말할 나위 없이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의 그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공조 논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위기에 나서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G20에 의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까지 하더라도 소위 선진 경제권과 신흥 경제권이 비교적 뚜렷하게 차별화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어드바이스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것이고 또 정책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것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그룹을 나눠 가지고 대결하는 형태로 가서 문제 처리를 접근하지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단어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제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옐렌 의장이 의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외신을 읽어서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단어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때문에 소위 다시 말하면
신흥 경제권에서의 경제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악영향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워딩을 워드 바이 워드 제가 정확히 표현해서 안 쓰지만 내용은 그런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 미국이 그걸 무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제 해석은 뭐냐 그러면 미국도 소위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 다보스 가서 기자 그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한 거지만 항상 부모랑 이펙트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웨이 스필오버 이펙트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간다는 얘기는 미국도 그러한 투웨이 스필오버 이펙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서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 우선 첫째로 특정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하는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논의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수 없겠고 중앙은행이 아마 맨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는 것처럼 아까 들렸는데 그것은 학계나 영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한국은행에서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주 뭐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항상 진화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또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냐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중앙은행의 역할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당연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뭐 어떤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정이 되면 모든 환경이 되었을 때 국민 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시각에서 또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중앙은행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관점에서 적절하게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 만장일치냐 아니냐 무슨 금리가 지금 동결이냐 사전에 아니냐 변하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회에는 금융이라는 것이 누가 보든지 금융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금융 안정보다 더 우선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금융 불안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금융 불안을 통해 가지고 또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소위 말 투자하고 투기의 구별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리가 안정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책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 상황이 좀 불안하더라도 우리 국내 금융이 매우 안정적이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중앙은행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무슨 일본이나 유로존 같은 ECB 같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변화한 적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걸 잘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나중에 중앙은행이라는 데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2011년, 12년 많아야 12년이고 그 이후에 금리를 변동한 선진국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흥 경제권에서도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러시아, 필리핀, 체코 2012년 이후에 금리를 변동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금리를 변동하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인도, 브라질, 터키가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럼 한국 경제를 거기하고 비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엔 금융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과연 금융이 어떻게 해야 되나. 금융은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다음에 모든 것을 보기 편한데 마치 그것이 아니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금융의 안정이라는 그런 측면하고는 과연 적합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이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금융은 안정이 우선이고 변화가 있을 때 왜 변화가 있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왜 안정을 해야 되느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럼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질문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 10개 넘은 것 같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문제는 거기서 많이 집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어제 그 미국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마 거의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국의 취약성이 뭐 대만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나라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자체가 많은 주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많은 언론에서 그것을 접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원본을 이제 보면서 어제 아침에 나온 원본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얘기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은 이머징 마켓 그 15나라 중에서 제일 취약성이 약하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뭐 소위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자만하거나 뭐 손 놓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연준에서 판단했을 때 표가 2개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1월 초 기준이거나 또 작년 4월 기준이거나 그 당시 봤을 때 15나라 중에서 6개의 변수를 가지고 취약성을 고려한 결과 한국이 제일 좋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금융이라는 것은 매우 유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긴장해서 보더라도 실수를 하겠습니다만 결코 어떤 사안이 좋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으로서 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앞으로의 변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을 잘 쫓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